안녕하세요. 파도소리 사연집의 DJ 파도소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한 편의 사연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노후를 준비하며 자식에게 모든 것을 맡겼던 한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믿었기에 더욱 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65살이 된 박순자입니다. 제 남편은 68살이고요. 저희 부부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는 서울 강서구에서 35년을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작은 제조업체에서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했습니다. 큰아들 민수와 둘째 딸 은정이를 키우면서 늘 아이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지금은 과장까지 올랐습니다. 저희로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결혼도 좋은 집안의 며느리와 해코 손자, 손녀도 둘씩 낳아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둘째 딸 은정이도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요. 문제는 저희가 너무 아이들을 사랑한 나머지 모든 것을 아이들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큰아들에게는 더욱 그랬어요. 전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면 그렇겠지만아 들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거든요. 저희가 살고 있던 강서구 아파트는 25년 전에 대출을 끼고 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평수도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 얘기가 나오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2억 원 정도 됩니다. 몇 년 전 남편이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본격적으로 노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합쳐서 경기도 김포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하나 더 사게 되었어요. 그 아파트는 8억 원 정도였는데 나중에 월세를 받아서 노후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 민수가 어느 날 저희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자신의 명의로 옮겨달라는 것이었어요. 이유는 세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많이 나올 텐데 미리 증여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친아들이라고 해도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부모님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오히려 세금만 더 내면 손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자신이 책임지겠다 고집도 당연히 부모님이 계속 사시는 것이고 김포 아파트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도 모두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남편과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저희가 키운 아들이고 지금까지 효도를 잘해왔던 아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결국 3년 전 저희는 두 아파트 모두를 민수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도 민수가 다 처리해준다고 했고 실제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모든 절차를 아들이 다 해주었어요. 저희는 그저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었습니다. 증여를 마치고 나서도 처음 1년 정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김포 아파트는 전세를 놓아서 전세금 5억 원을 받았고 그 돈은 민수가 투자를 해서 매달 이자 수익을 저희에게 주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받았습니다. 남편 연금과 합치면 생활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효자였습니다. 명절이면 어김없이 와서 세배를 드리고 어버이날에는 용돈도 챙겨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좋은 병원에 모시고 가기도 했어요. 손자, 손녀들도 자주 데리고 와서 저희가 손주 보는 재미도 쏠쏠했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매달 주던 200만 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투자 수익이 좀 안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150만 원은 계속 주겠다고 했고 저희도 이해했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김포 아파트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서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는 전세 대신 월세로 바꾸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월세가 더 유리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김포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바쁘다는 핑계로 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굳이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묻은 것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무렵 둘째 딸 은정이가 집에 놀러 와서 오빠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오빠가 투자로 손실을 많이 봤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었다는 얘기였어요. 은정이는 걱정되는 마음에 오빠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그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말이라고 부인했다고 해요. 은정이도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찜찜한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괜히 의심한다고 생각할까 봐서요. 그리고 설마 자식이 부모를 속일 리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주던 150만 원이 1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민수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고 했지만 저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편 연금과 합쳐도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되니까 병원비나 생활용품을 사면 금방 떨어졌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포 아파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민수가 어느 날 갑자기 김포 아파트를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투자처가 좋은 곳이 생겨서 급하게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더 좋은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저희와 상의도 없이 혼자서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아무리 법적으로는 민수 소유라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저희 재산이었잖아요. 민수에게 항의를 했더니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지금까지 효도한 것이 무색하게 의심받는 것 같아서 상처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투자 수익이 나오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다시 약속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고 대기업에서 일할 정도로 똑똑한 아이인데 투자도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미 모든 재산을 넘겨준 상황에서 의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주던 것도 불규칙해졌어요. 어떤 달은 50만 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고 어떤 달은 아예 못 주겠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도곧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희망적인 말만 했어요. 저희는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요. 병원비가라도 많이 나오는 달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는 어려웠어요. 은정이에게는 민수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민수에게는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어느 날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예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40대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는데 관심 있는 고객이 있어서 집을 보러 왔다는 거였어요.
민수가 직접 중개업소에 와서 매매 의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이 하얘졌습니다. 민수가 저희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고집 주인인 저희와 상의 없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준 서류를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분명히 민수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가 직접 와서 집을 팔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해서라도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5년간 살아온 우리 집을 그것도 저희와 아무런 상의 없이 팔려고 한다니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제가 너무 놀라는 모습을 보더니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집주인분이 모르시는 상태에서 매매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말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사는 집이라고 하더니 저희 모르게 집을 팔 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수 씨가 분명히 와서 집을 빨리 팔고 싶다고 했고 부모님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비어 있을 때 매수자에게 보여주려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명확해졌습니다. 김포 아파트를 판 것도 매달 주던 돈이 줄어든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사정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자마자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점차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났어요. 아무리 법적으로 민수 소유라고 해도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몰래 팔려고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걸어도 마찬가지였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요. 이런 민수의 태도는 처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모 전화는 항상 바로 받던 아이였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는 민수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고급 아파트였어요. 민수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분명히 집에 있을 시간인데도 말이에요. 저희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출근하거나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서라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오후 늦게 되어서야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왜 미리 연락도 안 하고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최대한 참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에 왔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니까 계단이 많은 아파트에서 생활하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희와 상의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더니 민수는 오히려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자꾸 의심하느냐고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 반문했어요. 남편이 끼어들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어디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냐고 새로 살 집은 어떤 곳이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민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이나 작은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35년을 살아온 저희를
갑자기 경기도 외곽으로 내보내려고 한다니요. 그것도 저희 의사는 전혀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저는 목소리를 높여서 항의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고 갑자기 낯선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법적으로는 이 집이 자신의 소유이고 부모님은 그냥 거주할 권리만 있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자신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으면 부모님도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동안 효자라고 생각했던 민수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서 나와서 상황을 지켜보더니 민수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러고 나서 민수는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좋은 곳을 찾아서 이사를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민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고 저희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민수 집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일이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사실은 저희를 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둘째 딸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은정이가 아는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은정이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챘나 봐요. 무슨 일이냐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은정이에게 모두 말했어요. 김포 아파트를 판 것 매달 주던 돈이 줄어든 것 그리고 오늘 오빠와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은정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신도 며칠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민수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민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민수가 작년에 주식 투자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고 했어요. 회사 돈까지 손댔다는 소문도 있었고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퇴직을 권유받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었다고 해요. 은정이는 처음에는 그냥 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오빠가 투자 손실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부모님 재산까지 손을 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민수가 저희를 속이고 저희 재산을 자신의 빚 때문에 처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정이는 내일 당장 병가를 내고 와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재산을 민수 명의로 넘긴 상태라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침대에 누워서 지난 3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민수가 증여를 제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도 분명히 조금은 이상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민수가 너무 적극적으로 증여를 권했던 것이나 세무 처리를 모두 혼자서 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 일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희는 아들을 의심하기보다는 효자라고 생각하며 넘어갔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은정이가 일찍 집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습니다. 밤새 민수에 대한 정보를 더 수집해봤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동료들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민수의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고 했어요. 민수가 투자 손실로 입은 피해가 10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였어요. 개인적인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거였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회사 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까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민수는 횡령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은정이는 또한 민수 부부의 생활 패턴도 조사해봤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명품 가방이나 옷을 사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 고손주들 교육비도 상당히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빚에 허덕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은정이의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저희를 속이고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어요. 은정이는 법무법인에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비록 증여는 이미 완료된 상태지만 사기나 강박에 의한 증여라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또한 민수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면 이건 역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여졌어요. 아무리 그래도 민수는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아들과 맞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손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은정이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면서 그래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저희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때 집 인터폰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게 얼굴이 많이 어둡고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은정이를 보더니 조금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어제 일로 부모님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서 사과드리러 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어요. 은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다고 부모님께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어요. 민수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어요. 은정이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민수의 투자 실패 회사에서의 문제 그리고 부모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거짓말로 부모님을 속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왜 뒤져보느냐고 동생이 형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라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은정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럼 김포 아파트를 판 돈은 어디 갔느냐고 부모님께 약속한 매달 200만 원은 왜 못 주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민수는 그것은 투자 수익이 나오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어려운 것뿐이라고 변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민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투자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이냐고, 저희 재산으로 빚을 갚은 것은 아니냐고 말이에요. 민수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부인했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모든 것은 부모님을 위한 투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떨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은정이가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부모님 집 매매를 철회할 수 있느냐고, 그리고 김포 아파트 매매 대금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민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갑자기 일어서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문 앞에서 돌아서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부모님도 나이가 드시면 요양원에 가셔야 할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이냐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효도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다른 집 아들들과 비교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민수가 저희를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그동안의 효도를 조건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저희 가족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민수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은정이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했어요. 오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의향이 없는 것 같은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저희는 은정이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저희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사기에 의한 증여취소 소송이었어요. 민수가 투자 수익을 올려서 부모님께 더 많은 돈을 드리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증여받은 것이라면 이는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증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증여재산 반환 청구였습니다. 민수가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는데 실제로는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니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어요. 세 번째는 거주권 보장을 위한 법적 조치였습니다. 비록 소유권은 민수에게 넘어갔지만 부모님이 평생 거주할 권리는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약속하에 증여가 이뤄졌다면 더욱 그렇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은 그런데 이런 소송들이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법적 분쟁은 관계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법적 조치가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법무법인을 나온 후 은정이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법적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민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민수가 내용 증명을 받고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그때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어요. 내용 증명에는 민수가 약속을 위반한 내용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김포 아파트를 무단으로 처분한 것 매달 드리기로 한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 그리고 부모가 거주하는 집을 임의로 매매하려고 한 것까지 모든 것을 명시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위들을 중단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지 사흘 후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많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법정에 세우려고 한다며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효도했는지 생각해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효도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부모의 재산을 빼앗고 살 곳마저 없애려고 하는 것은 효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끝까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것은 부모님을 위한 일이었다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저희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은정이는 직장에서 휴직을 신청하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소송 준비를 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민수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 즉시 해고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소식을 들은 며느리가 저희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와서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며느리는 사실 민수의 투자 실패와 회사 돈 사용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말리지 못했고 오히려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감아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의 재산까지 손을 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민수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니 손주들만이라도 생각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장을 구해서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시 부모님께도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명히 화가 나는 일이었지만 손주들과 며느리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당한 피해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와 이야기한 후 저희는 변호사와 상의해서 조금 다른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를 상대로 한 형사고발은 그대로 진행하되 재산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에서는 합의를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조건은 이랬습니다. 김포 아파트 매매 대금 중 남은 돈이 있다면 모두 반환할 것,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절대 팔지 않을 것, 그리고 저희가 평생 이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었어요. 또한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는 계속 지급할 것도 조건에 포함시켰습니다. 며느리는 이 조건들을 민수에게 전달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민수가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김포 아파트 매매 대금 중 3억 원 정도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것을 모두 부모님께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계시는 집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매달 생활비 지급은 당장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민수가 실직 상태이고 빚도 많아서 여유가 없다는 것이었어요. 대신 며느리가 일을 시작해서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이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살 곳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3억 원이라도 돌려받으면 당분간 생활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과정에서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몇 주 만에 본 민수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어두워 보였습니다. 민수는 저희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기도 했거든요. 공증 절차를 마치고 나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법적 분쟁은 일단 마무리되었지만 가족 관계는 예전과 같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특히 민수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과는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가고 있어요. 며느리가 정말로 직장을 구해서 일을 시작했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부를 묻습니다. 손주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를 따르고 있어요. 민수는 결국 회사에서 고발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돈을 모두 변상하기로 하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실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일하며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가끔 민수를 생각하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거든요. 언젠가는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 일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재산 문제만큼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은정이는 이번 일로 오빠와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지만 부모님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저 그리고 은정이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돌려받은 3억 원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법적 장치들도 미리 준비해 두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비록 예상했던 것보다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적어도 속이거나 이용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안정감이 있어요. 요즘 저는 같은 또래분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런 조언을 드려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명확히 학업법적 보장장치를 마련해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당부드려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속아서 재산을 잃고 거처마저 잃는 경우를 보게 되어요. 저희는 그나마 일찍 발견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갈 곳이 없어져서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자식들도 경제적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재산에 손을 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론 모든 자식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정말 효성스럽고 부모를 잘 모시는 자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민수에 대한 원망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더 집중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그 시간을 원망하며 보내고 싶지는 않거든요. 대신 진정으로 저희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은정이와 손주들 그리고 며느리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힘든 일을 겪고 나니 오히려 인생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넘어가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지금도 가끔 민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간간히 소식을 듣기는 하지만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나누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 민수도 저희와 마주하기가 어색하고 미안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민수가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저도 기꺼이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결국 혈육의 정이라는 것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남편도 요즘은 많이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정말 분노하고 실망했지만 이제는 체념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하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제 서로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35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정이라는 든든한 딸이 있으니까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것도 큰 위안이 됩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같은 또래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요. 어떤 분은 아들이 사업 실패로 부모 집까지 담보로 잡혀서 집을 잃을 뻔했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시부모 통장을 몰래 관리하면서 돈을 빼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에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치관의 변화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하는 법률 상담이나 재정관리 교육에 참여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드리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이 된다고 고마워하세요.
특히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는 꼭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말씀드려요. 세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들의 안전과 생활 보장이라고 강조합니다. 만약 정말로 증여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조건부 증여나 부담부 증여로 해서 부모의 권리를 보장받으라고 조언드려요. 그리고 모든 약속은 구두로 하지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라고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마음과 신중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제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저희에게는 힘든 일이었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도 저의 이런 활동을 지지해줘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속상한 일만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보람찬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요즘 저희 부부는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살고 있어요. 큰 기대나 욕심을 부리지 않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가 있다는 것은 정의가 있다는 겉손주들이 가끔 놀러 온다는 것이런 작은 것들에서 위안을 찾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민수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준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아무리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도 자신들의 생활 기반을 완전히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였죠. 자식이라고 해도 결국은 별개의 인격 최고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지금이라도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도록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후 준비를 하실 때는 반드시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본인이 내리셔야 해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맡겨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생활 기반만큼은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이든 생활비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반드시 확보해 두셔야 해요. 그래야 어떤 상황이 와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저희 이야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생각보다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